예, 오늘 중 건설 세 군데를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해서 계속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우건설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전에 물론 이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했습니다만은 그 재고자산은 운영을 안 하고 엔지니어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건설 업종을 분석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건설업만 하는 건설 업체들을 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 2차 대문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 내지 개선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건설업과 같이 수주산업 업종은 수주 및 재고자산 흐름 프로로 기업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이런 데이터들이 공개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주 잔고, 그 다음에 이 준공액, 그 다음에 뭐 기본 계약액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천편일률적으로 건설사들이 통일된 듯이 발표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전년도에 넘어온 기초잔액이 얼마냐 이거에다가 1분기에 수주 계약이 얼마 했다. 그리고 1분기에 완공 매출이 얼마가 됐다. 그래서 기말 수주 잔액이 얼마다. 이 정도는 좀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주 산업에서는 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용어를 쓴 회계 기준이 있는데 1115호라고 그러죠. 회계 기준. 거기에 의해서 미천구 공사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종전에도 뭐 안 하던 건 아닌데 공식화 해준 거죠. 미천구 공사라고 건설업은 주로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수주업체 즉 조선업 같은 데는 계약자산이라고 하고 또 다른 업종에서 계약자산이라는 걸 쓰고 있지만 약간 성격이 틀린 그런 거. 예를 들어서 통신회사 같은 계약자산은 미천구공사 성격이 아닌 계약을 갖다가 우리가 말하자면은 맺으면은 그거를 자산으로 인식해 가지고 감가상각으로 떨려 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건 빼고 실질적으로 미천구공사 성격인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근데 미천구공사는 흐름으로 얘기되는 게 아니고 미천구공사를 저는 포괄제공 성격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속률 평가, 그러니까 공정 진행도에 따른 평가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이 이 미천구 공사액이 증가했다면 이 기초보다 그렇다면 증가된 부분이 매출로 수익으로 인식하는 그런 회계 처리가 아니겠느냐 싶어요. 이런 증가액이 이 완공 매출에 포함될 거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항들이 연계해서 흐름을 읽을 수 있고 또 이 완공 매출 자체가 손익계산서에 매출액하고 연결이 돼야만이 신뢰도 있는 손익계산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시가 되고 있는 건설사의 수주잔액 데이터에는 타임, 시간 개념, 마감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간, 분기, 반기, 연간, 마감으로
매출로 흐름이 연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마감 개념을 확인은 했는데 이런 그 위에와 같은 그런 마감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감 개념이 없다 보니까 언제서부터 시작한 건지 모르고 현재 수준으로서 뭐 연간을 끊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수년간의 그 시작된 걸 가지고 계속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결국 거기서 나오는 것은 수주 잔액 외에는 신뢰할 데이터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고자산의 흐름은 종전 일반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밑에와 같은 그런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대우건설을 하면서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모든 건설사의 이와 같은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자 합니다. 주가를 보면은 6,35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580원이 상승했는데 장부 가격 대비 91%가 되겠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대우가 그래도 세 군데 그 선택한 데에서는 가장 시장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5% 이상 주주를 보면은요, 중흥이 그 연초에 그 대우건설을 그 인수를 했죠. 그러니까 중견기업이 대기업을 인수한, 그러니까 그 작은 놈이 큰 놈을 잡아먹은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중흥통운과 중흥건설이 합쳐서 지분율이 50.75%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그 KDB 인베스트먼트가 가지고 있던 50.75% 지분을 100% 그 중흥이 인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도 뭐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그 증권 정보에 나오는 그 외국계 그 기관 투자자들의 이름을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나오고 JP 모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만 아니고 뭐 잔잔한 데도 있겠죠. 그게 합쳐가지고 11.13%가 되겠습니다. 소릭 내용에 와서요. 매출은 2조 1천억 원대가 달성이 돼서 전년보다 13.1%가 증가가 됐고, 거의 매출 그 재료비, 변동비 성격이죠. 2022년도부터 외주비를 매출 재료비 변동비 성격으로 포함해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그 거의 유사하게 13.8%가 증가를 해서 스루풋은 15.5%, 이게 조금 더 0.1% 그 증가했으니까 매출 재료비가 스루풋은 0.1포인트가 낮아졌다. 이렇게 이제 비율로 정확히 나오네요. 그래서 스루풋률이 0.1% 하락을 했다. 그래서 매출 재료비에 외주비를 포함해서 하는 게 이 비율의 변동을 쉽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이 근데 25.3%나 그 증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전년도 1.49에서 1.35로 0.1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898억 원으로서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98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즉 미청구공사가 포함된 그 포괄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그 완성주택과 미완성 공사를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으로 정의를 하고 그것이 그 724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 대우건설 쪽의 완성주택이 재고가 1200억이나 있다는 것은 미부장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2022년 말 그 1516억보다는 뭐 314억이 감소한 겁니다만은 이제 그
완성주택의 재고가 있다는 것은 미분양이 많이 있다. 이것을 또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완성 공사는 자체 건설공사도 있겠지만 그 광급공사라든지 민간 어떤 또 수주공사 중에서 프렌트 성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격의 지금 진행 중인 거 제조업으로 치면은 이게 제공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뭐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용지는 그 대신 5,375억이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향후에 그 아파트 건설이나 건물 건설 등을 위해서 또는 일반 사무 빌딩이라고 그럴지 빌딩 건설을 위해서 용지 확보를 5,375억 원이나 증가시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전체 재고자산은 4,692억 원이 증가했고요. 미청구공사는 1,141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원에서 얘기하자면은 요 수치들을 제가 회계 단위 쉼표를 세 자리마다 콤마를 안 넣고 표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회사 자체가 문자 속성으로 공시를 해가지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제가 입력을 하는 시간에 낭비를 만드는 그런 것은 이 대우건설한테 매우 불만을 좀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전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외주비를 올해부터 매출 변동비로 인식해서 분석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가 13.5%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5.3%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결과 이 전에 건설업의 표준 가공 비율이 한 70% 선이 다 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매출 변동비로 제가 넘겨서 분석을 하는 관계로 요 비율이 외주 공사비를 준 외에 직영으로 현장에서 건설사들이 쓰는 비용을 가공비라는 제조업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현장 운영 비용이 되겠죠. 요게 2.6%가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비는 떨어졌겠죠. 재료비가 떨어졌다고 원재료 단가가 내려갔다 이런 거는 아니고 금액 총 건설 비용 구성상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이 제조 비용도 건설 비용으로 그냥 인식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141억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아닌 계약 자산의 증감액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운영 비용 중 주요 비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1,996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 동기 대비 31.7%가 증가했는데요. 직원 수는 12명이 줄었고 인당 분기 평균 임금이 3,690만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31.9%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중흥이 인수하면서 아무래도 충성 서약이라기보다도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연초에 임금을 대거 많이 인상해 준 거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연간 이대로 나간다면은 1억 5천 가까이 연봉이 되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삼성전자 수준까지 올라가는 선이 될 것입니다. 또 좀 반기라든지 또 가면서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좀 주목이 됩니다. 외주비 외에 또 용역비라는 게 따로 있어 가지고요. 이게 78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2.8%가
증가했습니다. 재계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 미청구공사를 가감을 해주면은 일치하는데 아쉽게도 2021년도에는 그 1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에라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에라로 좀 보긴 봅니다만은 1억 원의 현금이 그래도 어딘가는 날라갔다. 뭐 이렇게 그냥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청구공사 증감액을 산출을 하면서 또 뭔가 그 오차가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재고자산 3단계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인데 이것도 일치를 합니다. 일치를 하는데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재고자산이 감소를 해서 현금이 1236억 원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은 재고자산이 거꾸로 감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4693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차이가 5928억 원이나 되는데 이 금액이 선급금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뭔 의미를 이걸 하는 거냐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상을 해보자 그러면 재고자산 구매를 현장 소장 권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사비를 그 현장 소장한테 턴키 베이스로 넘기는 거죠. 거꾸로 내부적으로 턴키 베이스로 넘기면은 본사에서는 중간 마진만 딱 먹고 그리고 현장 소장한테 책임지고 마진 뺀 나머지 거 가지고 시공을 해라. 이게 진짜 그 한 4, 50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대우건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분권화 시스템이냐. 현재 그 재고자산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중앙 집권적으로 각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들이 청구가 올라오면은 그거를 본사 컨트롤 센터 같은 데서 구매해서 줘야 대량 구매를 통한 그 가격 인하 효과 등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유로 그 중앙 구매를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분권화된 그 구매 권한을 가지고도 그 대우 건설이 그 세계 건설 회사 비교했을 때 가장 생산성이 높았거든요. 자, 그래서 전학을 가리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어쨌든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청구공사가 그 항상 틀리게 돼 있어요. 현금이 1,500억 원이 나갔는데 장부상으로 잡힌 가격은 1,141억 원으로서 360억 원의 현금이 어디론가 날라갔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대손상각으로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미청구공사의 대손상각만 따로 어떻게 그 현금 흐름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게 검증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이 360억 원이 대손상각이라고 추정은 됩니다. 다만 이 미청구공사의 대손상각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모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왜 그러냐, 아직 청구도 안 한 놈을 뭐하러 거기다가 왜 그 생각을 하느냐, 그런 얘기죠. 이 미청구공사가 일치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대손상각 이따위 짓을 안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관습적으로 또 세법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 따라야 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모양새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상대적으로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그래도 높기 때문에 제가 대우건설을 이렇게 1순위로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마 주인을 잃고서 떠돌다가 떠도는 거죠. KDB 인베스트먼트라는 데가 최대 주주니까 금융기관이 최대 주주로 지배하고 있는데 와싱상담해서 구 옛날에 대우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치열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흔적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고가 자산 가지고는 장난치지 말자 하는
그런 자세도 중요한 거죠. 경영평가지표로 보면은요, 어,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이거 미천공사를 포함하는 겁니다. 요게 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면 원재료 가격이 인하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 올해에는 원재료 가격이 인하됐다 하는 논리는, 그 추론은 성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연속해서 계속 인플레이션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마당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인하됐다, 내려갔다 하는 그 추론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TOE 생산성도 떨어졌거든요. 이러면 그 수주 판매 가격이 떨어졌다. 근데 이 일기간에 떨어졌다, 이렇게 또 수주 산업은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미 전에 계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마진은 확정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내려갔느냐 그러면은 매출액에 비해서 그 원가 계산한 그런 것들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이 거꾸로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그 분식회계 개연성을 하는데, 이것이 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미천구 공사라는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임팩트 미래 가치는 32%가 증가해서 주가 상승 요인이 되겠고요. 매출 채권 회전율은 빨라졌습니다. 그 수금 속도가. 그리고 그 매입 채무 수금 속도도 빨라졌는데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건설업은 매입 채무라는 게 자재 때만이 아니고 협력업체, 그 외주 공사 외주비 이 대부분을 많이 차지할 거란 말이죠. 이 대금을 늦게 줘가지고 제대로 그 공기가 진행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대우건설은 이게 무슨 제조업도 아니고 건설 현장에서 이 일당 가지고, 건설 일당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매일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대금 지급이 이렇게 늦어서야 되겠는지, 그게 이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요, 어, 오른 게 없어요. 다만 철근 가격만 4.4% 1사분기에 상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그 뭐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르면 올랐지. 그리고 제품 가격은 그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뭐 이렇게 그 단가를 예시를 안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을 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1.2% 분양 가격이 상승한 거를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업에서 미래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수주 잔액이 되겠습니다. 42조니까 아까 그 매출액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진행 중인 수주 잔액이 많다. 그거만큼은 뭐 또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날 일은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완성 공사액이라는 게 기간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그 계약일이 있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끊겠지만은 그 계속 진행형으로 만약에 이게 2년 전 거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해 나가다가 완전히 끝나면 그건 없애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해서 어떤 그 손익 계산하는 기간 개념이 없이 이렇게들 해 나가요, 건설업들이. 공사 부문을 담당하는 쪽에서 이런 양식을 가지고 대부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이 회계 쪽하고 연결고리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이 건설공사하는 그 보통 그런 그 조직이 있다면은 아까 그 두 번째 그 대문에서 얘기한 대로 어떤 기간을 끊어서 그 수주금액, 수주계약액, 그 다음에 이제 완성 매출액, 계약잔액,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그 작성을 하는 그런 그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8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이 9.8%로 0.5% 감소했고요. EAT 현금 순이익은 2,334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2%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주가 하락 요인이 되겠어요. 그리고 채권자한테 1,369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35.2%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이 증가를 하는 게 아니고 계약자산 증가라든지 기타 다른 요소에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추가 차입을 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미천고공사가 늘어나는 게 그 좋은 게 아니고 원가 회계는 미천고공사가 증가를 해야 매출로 그 수익을 인식을 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스루풋 개념에서는 전혀 아니올 시다입니다. 그 반대로 이 사고 방식을 돌리죠. 그런 그 미천구 공사액이나 이런 그러니까 제공액을 줄여야 줄인다는 것은 빨리 준공을 해서 매출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야 자금이 안 묶이니까 이렇게 그 차입을 하는 일들이 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익 배당은 아직 생각도 못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최종적으로 313억의 현금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그 82.5%로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요. 요건 이제 현금성 자산만이 아니고 유동 금융자산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만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매입 채무 지급 속도를 더 빨리 줘도 되는데 왜 늦게 주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빨리 줘야 됩니다. 그게 좀 그 대우의 아주 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다른 건설사하고 달라서 이제 22.7% 여축을 했습니다. 이게 여축을 할 만한 수준이 되니까 그 KDB 그 인베스트먼트 회사가 대우건설을 그 중견기업인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에 팔아 제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돈을 버는 수준이 됐다. 뭐 이래서 판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대우건설을 끌고 가고 싶지 않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많이 그 집어넣거든요. 그 대우건설에 그 옛날에 좀 거의 이제 망해간 거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겠죠. 뭐 여러 가지 형편상 그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죽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을. 자,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개념의 그 연말 매출을 예측하는 거는 생략을 하고 스루프 기준으로 매출 재료비 여기에는 이제 아까 그 외주 공사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딴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단순히 1분기 거를 100으로 봤을 때 연말은 4배 증가니까 300%만 더 추가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요. 스루프율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그 포괄 재고 회전율 여기 포괄이라는 말은 뺐습니다만 미천국 공사 포함한 재고 회전율은 5.5 회전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 8조 5천억 원가량이 이제 매출이 일어날 거로 보는데, 이렇게 그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A 프랜 그 판매 예측이 있고, C 프랜으로서는 그 손익분기점 방식으로 운영 비용에서 OE 운영 비용에서 목표 이익을 더한 금액을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그것이 매출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500억 가까이 나와서 A 프레인이나 B 프레인이나 유사하게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방식으로도 매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이 수주를 받는 그 과정으로 비율을 들어서 그 미래 계획을 한번 좀 어, 게임을 해보자, 그런 입장에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비율은 매출 재료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가공 비율, 그 다음에 판매 관리 비율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매출에 대응하는 거고요. 매출 재료비하고 가공 비는 총 건설 비용에 대응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300%그 업한 그 금액들을 쭉 이렇게 더하면은 최종 견적가는 8조 5천억 원 가량이 된다. 그냥 쉽게 어떤 그 단품으로 얘기해서 그냥 85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제안서를 냈을 경우에 발주업체에서 분명히 깎을 거예요. 800만 원 합시다. 그러면은 예상 이익은 27만 3천 원밖에 이익이 안 난다. 이거 가지고는 좀 여러 가지 빚도 깎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좀 하니까 우리는 매출을 좀 더 하자. 이렇게 되면은 스르픈율은 그 중간정산이나 뭐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파이널 할 때 그 정산 이런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그런 걸 못한다고 보고 그 이 포괄 이 회전율을 5.5 회전에서 6.1 회전, 0.5 회전만 또 우리가 그 증가시켜보자, 상승시켜보자. 이랬을 때 그 증분율은 11%의 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매출 재료비를. 그러면은 스루풋은 그 매출액과 매출 재료비가 그 비례하는 그거로 그 손익이기 때문에 매출액도 그 비례해서 증가해 가지고 9조 7천억 정도가 될 것이다. 아니 978만 원. 978만 원의 매출을 일으킨다면은 영업이익은 77만 1,500원으로서 27만 원보다는 50만 원이 많은 금액이, 그러니까 11%만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77만 1,500원의 수익을,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연말에 대우건설이 한 9조 한 8천억 정도 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면은 뭐 이익 배당도 좀 많이 이익 배당을 못 했는데 이익 배당이 되는 기업이 돼야 되겠죠. 중흥 쪽에서 인수했으니 이익 배당을 좀 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은 하는 또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상 대우건설에 대해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대우건설을 분석 및 그 연말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